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시지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는 강원도 정선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였죠. 읍내까지 가려면 꼬불꼬불한 산길을 2시간은 걸어야 했어요. 마을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다니지 않았고 그마저도 비가 오면 끊기기 일쑤였어요.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논 한마지기 없이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품팔이를 다니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죠. 학교 다녀와서는 동생을 업고 밭일도 했고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공부만큼은 늘 반에서 1등이었어요. 시골 학교라 전교생이 얼마 안 됐지만요. 그래서인지 선생님들은 절 특별히 예뻐해 주셨어요. 이 학교 역사상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한다면서요. 덕분에 중학교 때는 장학금도 받으며 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외버스 첫 차를 타야 읍내 고등학교에 제 시간에 갈 수 있었거든요. 한겨울에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버스에서 졸면서도 문제집을 놓지 않았죠. 꼭 서울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폭설이 내린 후라 버스가 다니지 않았어요. 시험이 있는 날이라 걸어서라도 가야 했죠. 아버지가 새벽에 손전등 들고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치고 3시간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는 우리 딸 공부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 고생 끝에 정말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할머니들은 여자가 무슨 서울 가서 공부냐고 수군거렸지만 부모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전 어렵게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기대했던 대학 생활은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접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서울 말씨도 서툴렀고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웠죠. 하지만 어느새 점점 익숙해졌죠. 그리고 전 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전 남편을 만났어요. 교양 수업을 같이 듣게 됐는데 그가 의대생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처음엔 그저 수업에서 마주치는 사이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는 다정했고 지적이었어요. 시골 출신인 제가 열등감을 느낄 때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데라며 위로해주곤 했죠. 한 학기가 지났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약속으로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며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전 시어머님은 중견기업 회장님의 부인이시라는데 의외로 소탈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한다고 여자친구 한 번 안 사귀더니 학생이 무척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달콤한 말들이 덫이 될 줄은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길들이기 쉬운 시골 며느리로 점 찍어 두셨던 모양이에요. 가난하고 백도 없는 시골 처녀니까 며느리로 들이면 순종적일 거라 생각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은 제가 졸업하자마자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서두르셨거든요. 좋은 며느리를 빨리 잡아야지라면서요. 처음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는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사실 제 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자는 제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새벽 4시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셨죠. 이제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야 해. 우리 집은 반찬이든 국이든 그때그때 만든 것만 먹어. 그러니 특별히 신경 써서 상을 내도록 해. 찬물로 세수하고 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서둘러 재료 손질부터 반찬, 국 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마저도 맘에 안 드셨는지 반찬 가짓수가 적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전 점점 더 일찍 일어나야 했죠. 원하시는 상을 혼자 차려내려면 늘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남편은 그저 어머니가 다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트라우마가 있었더군요. 하지만 전 그때 그걸 몰랐어요. 시누이들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둘 다 30대 후반의 미혼이었는데 마치 절 괴롭히는 게 취미인 것처럼 굴었죠. 제가 막 걸레질한 바닥에 일부러 커피를 쏟고 시골에서 온 애가 청소도 제대로 못한 애라며 놀리곤 했어요. 특히 큰 시누이는 정말 못됐어요. 제가 청소할 때면 일부러 마치 저를 방해하기라도 하듯 더 어지르기 일쑤였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마치 저를 잡아먹기라도 할 기세로 몰아붙였거든요. 시골 촌년 주제에 서울로 시집 왔으면 할 도리는 다 해야 할 것 아냐. 넌 그렇게 교육받았니? 운 좋게 의사 남편 만났으면 납작 엎드려. 등등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죠. 그때마다 전 너무 힘들고 서글펐지만 남편한테조차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던 것인지 그런 말을 듣고도 한 소리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렇게 결혼 3개월째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늦은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죠. 남편이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의대생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걸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더군요. 그래서 절 서둘러 며느리로 들인 거였어요.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매달 제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시골 출신 주제에 의사 남편이랑 결혼시켜줬으면 너도 뭘 좀 내놔야지. 내 남편 빚은 알아서 갚도록 해. 그리고 얹혀 사는 줄 알면 생활비는 좀 내놔야 할 것 아냐. 전 식당 일도 하고 과외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시누이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도박 빚은 안 갚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만든 구멍을 메우는데 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즈음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역시나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시골 출신 사돈 내 피가 섞여서 애가 똑똑할까 모르겠다. 는 말까지 들었죠. 입덧이 심해서 온종일 구토에 시달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절 더 괴롭게 부려먹었어요. 임신 5개월 때는 300포기 김장을 혼자 담그라고 하셨어요. 홀몸도 아닌 저에게 300포기 김장이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절인 배추를 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도 있었는데 시누이들은 그 장면을 보더니 웃으면서 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더군요.
임신했다고 엄살 떠는 옳게 넘어지는 것도 연기 같죠. 라는 글과 함께요. 그리고 임신 8개월 모든 것이 폭발한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를 일부러 깨뜨리시고는 제가 실수로 깼다고 누명을 씌우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께 이런 며느리는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고자질 하시고요. 시누이들은 거짓 증언까지 했어요. 저희도 봤어요. 올케가 일부러 그랬어요. 우리 집안의 가보를 부숴버리겠다고 하면서요. 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화장실에 숨어 울었는데 그때 우연히 시누이들의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언니 이거 진짜 잘됐다. 이참에 올케 내쫓고 오빠 재혼시키자. 내가 아는 재벌가 둘째 딸이 있거든. 걔네 아버지가 대기업 부사장이야. 그쪽이랑 연결되면 우리 오빠 도박빚도 해결되고 우리 집안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화장실 문을 붙잡고 겨우 버텼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진 거예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고 제왕절개로 아기를 8개월 만에 조산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나았지만 저는 수술 후유증으로 2주간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옆 병상의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알고 보니 그분이 시댁 회사의 전직 재무이사셨어요. 아가씨, 매일 밤 병실에서 흐느끼는 걸 봤어. 아이 낳고 행복할 시간도 모자른데 왜 그리 서글퍼? 내가 아가씨한테 힘이 되어줄 테니 아이 낳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직원들 퇴직금까지 착복했다는 증거였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한 내역, 회사 돈으로 산 명품백과 주얼리들의 영수증 모든 게 있었어요. 난 이걸 폭로하려다 오히려 배신자로 몰려 쫓겨났어. 이제 난 시간도 힘도 없어. 아가씨가 이 집안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야. 남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밝혀주게. 할아버지는 제게 모든 자료를 건네주시고는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저 혼자 찾아갔는데 쓸쓸한 장례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했죠. 그리고 전 퇴원하자마자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겼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횡령한 돈이 무려 500억이 넘었대요. 직원들 퇴직금까지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들이 대거 나타났고 결국 구속됐어요. 남편도 공범이었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이혼했고 시댁과 완전히 결별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월세 단칸방으로 옮겨왔어요. 시댁 비리 폭로로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정작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큰 걱정이었죠. 당장 생활비도 없었고 아이는 아직 젖먹이였으니까요.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방 한 칸에서 아이와 둘이 지내는데 수도세와 전기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죠. 하필 그때 아이가 밤낮으로 울어대고 고열에 시달렸어요. 소아과에 가보니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분유도 특수분유로 바꿔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아이 약을 사러 나갔다가 편의점 앞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근처 병원으로 빨리 모셔서 큰일은 면했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의 은인이 되셨죠. 알고 보니 그분이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사모님이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기 데리고 병원에서 밤을 새워준 걸 무척 고마워하셨죠.
그러다 우연히 제 사연을 듣게 되셨고 남편분인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법을 공부하면 좋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테니까.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모님은 제게 로펌에서 일할 기회를 주셨고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법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는 사모님 댁에서 맡아주셨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법률 용어 하나하나가 외계어 같았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겪은 것 같은 부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젠 저는 아이의 엄마니까요. 꼭 일어서야만 했어요. 로펌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노동법 관련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시댁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떼먹은 것처럼 수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결심했어요. 꼭 노동법 전문가가 되겠다고 5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더군요. 로스쿨 3년은 정말 바빴어요. 수업 들으랴, 아이 돌보랴 하지만 힘들 때마다 우리 아이가 힘이 됐어요. 엄마, 힘내세요. 나중에 엄마가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님 되는 거죠. 변호사가 된 후 첫 사건이 잊혀지지 않아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이었는데 의뢰인들의 사정이 예전 시댁 회사 직원들과 비슷했거든요. 6개월간 치열하게 싸워서 승소했을 때 의뢰인들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땐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점점 비슷한 사건들이 늘어났어요. 제 사무실을 차렸는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소문이 났나 봐요. 어느 날은 큰 제조업체 노조에서 자문을 요청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법 전문가가 됐죠. 그런데 법정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인력 파견 회사였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직원이 저 포함해서 5명뿐이었죠. 우리 회사의 원칙은 단순했어요. 노동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거였죠. 다른 파견 업체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먹을 때 우리는 오히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었어요.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주었고요. 입소문이 났어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우리 회사의 방식에 감동받은 기업들이 계약을 제안해 왔어요. 1년 만에 직원이 100명이 됐고 4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섰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많이 채용했어요.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직장 어린이집도 만들었고 유연근무제도 도입했죠. 야근은 절대 금지예요. 저도 겪어봤잖아요. 엄마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회사는 업계 최고가 됐어요. 매출도 좋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만든 변화예요. 다른 기업들도 우리처럼 직원 복지를 강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받았어요. 모범적인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요. 그러다 우연히 시댁 회사 소식을 들었어요. 완전히 망해서 경매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고민 끝에 인수를 결정했어요. 그곳에서 고통받았던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인수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거였어요. 놀라운 건 그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시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온 뒤 모든 걸 잃고 전국을 떠돌았다고 하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들을 용서해야 할지 결국 기회를 한 번 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둘 다 우리 계열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제법 적응한 것 같아요. 특히 작은 시누이는 얼마 전에 주방장이 됐더군요.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 나오신 후 저를 한번 찾아오셨어요. 많이 달라져 계시더군요. 하얗게 센 머리에 많이 늙으셨더군요. 절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시더니 우시면서 잘못했다고 빌으시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못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제는 아셨죠?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전 남편은 교도소에서 나온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아들이 아버지 얘기를 물어볼 때면 그저 내 아버지는 자기 선택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단다라고만 말해줘요. 우리 아들은 어느새 30이 됐어요. 의사가 됐죠. 아버지처럼 의사가 됐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도 하고 의료봉사활동도 자주 가요. 얼마 전에는 의사로는 처음으로 우리 재단의 이사가 됐어요.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고향에 장학재단도 세웠어요. 저처럼 시골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죠. 얼마 전에는 시누이의 딸도 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어머니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열심히 자기 길을 가고 있더군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드라마 같았네요. 시골 소녀가 서울로 와서 겪은 차별과 멸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하기까지. 하지만 이게 다 운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고향을 찾았어요. 그 굽이굽이 산길을 다시 걸어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는 포장도 되고 길도 넓어졌지만 그때 그 길을 걸으며 꿈꿨던 소녀의 마음만은 그대로였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새벽 4시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죠. 사람들은 절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제가 받은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는 일, 그게 제 평생의 숙제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요.